자, 이제 경기 변동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론 정리할 때 써드리는 주제들 있죠.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출제하면은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경기 변동에서는 이제 경기 변동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 유형이라는 게 순환 변동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 변동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장기 변동하는 게 있고요. 자, 이게 부동산 경기에도 이렇게 있고요. 일반 경기에도 이렇게 있어요. 다 일반 경기에도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 다 똑같아요. 이게 분야별로 다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된 관심이 아니고 순환 변동이 주된 관심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단어 뜻만 알면 돼요. 계절 변동이 뭐냐, 무작위 변동이 뭐냐, 장기 변동이 뭐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주된 관심은 여기란 말이죠. 그래서 계절 변동하면은 1년을 주기로 해서 매 계절마다 나타나는 것. 무작위 변동은 정부 정책 변화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뭐 전쟁 뭐 이런 게 날 수도 있고요. 뭐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과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 이것만 제일 좀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와 유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되거나 또는 재개발되거나 해서 성장, 성숙, 쇠퇴, 천이기 뭐 이렇게 거치는 그런 건데, 순환 변동에도 주기가 있고요. 장기 변동에도 주기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주기라는 게 이제 부동산 경기 특성을 얘기할 때 이제 주기나 진폭을 얘기하잖아요. 주기가 더 길다라고 하죠. 진폭이 더 크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말하는 이 부동산 경기 특성에서 주기가 더 길다 할 때는 이 순환 변동을 말하는 거예요. 순환 변동, 주된 관심엔. 근데 이제 장기 변동으로 가면은 이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길어야 한 5, 60년 정도? 한 5, 60년 정도 돼요. 근데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은 짧게는 80년, 길게는 110, 20년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순환 변동에서는 누구의 주기가 더 길어요? 부동산 경기의 주기가 더 긴데, 이 장기 변동에서는 일반 경기의 주기가 더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를 하시라고요. 장기 변동에서는 주기가 이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의 특성에서 이 주기가 이게 더 길고 진폭이 더 크고 이런 것들은 일반 재화의 생산, 유통, 소비와 부동산의 생산, 유통, 소비를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이라는 건 생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 생산해 놓으면 소진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일반 재화에 비해서 생산이나 이런 소비되는 게 둔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기나 진폭이 더 길고 크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타성 기간이 길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부문별로 놓고 보면은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서로 역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일반 경기는 어떻게 움직여요? 일반 경기는 병행하는, 이 상공업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병행하는 관계 있고, 얘하고도 역행의 관계 있겠죠. 대체로 일반 경기가 활발하다 이런 소리는 상품의 제조, 유통, 소비 활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인적 물적 자원이 이쪽으로 투입이 되면 이쪽으로는 투입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역행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가중평균하면은, 이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할 때는, 그럴 때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하는 경향이 있다. 좀 뒤쳐져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식 경기가 제일 앞서 나가고요. 그 뒤따라 일반 경기가 나가고 그 뒤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고 보통 이런 경향을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시간은 길게 나타나고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시간은 짧게 나타나고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라는 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출발한 어떤 경기 변동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 국면별 특성이라는 게 있죠. 순환 국면이라고 하면은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는 게 있죠. 이거 말고 부동산 경기에는 안정시장이라는 독특한 시장이 있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이런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불황에 강한 부동산에서 도심지 점포라든가 또는 소규모 주택이 이런 성격을 갖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 국면별로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서 누구가 중시되느냐.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이 중시되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이 중시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도 하수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상도 하수. 또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감정평가에서 관찰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상한이 되느냐 하한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로 올라가는 시기에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죠. 밑으로 내려가는 시기에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대신 이제 정점과 저점을 찍고 꺾이는 후퇴나 회복기 이때는 기준 가격의 의미도 있다 그랬죠. 이 시기에 관찰되는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의 의미가 있거나 상한의 의미가 있고 이때도 회복기에서는 기준 가격의 의미가 있거나 하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건 이제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에다가 뭐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에는 공실률이 많아지고 올라가는 시기에는 공실률이 줄어들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순환 국면별 특성. 안정시장은 안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볍게 상승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안정시장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미집 모형 있죠. 거미집 모형에서 이거는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한다 그러죠. 금기 가격 의존. 공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 수요자들은 지금 가격 보고 바로 행동을 하면 되는데 공급자들은 다음 연도 생산량을 올해 가격을 보고 판단하거나 올해 생산량은 언제 가격 보고 결정한 거예요? 작년에 가격을 보고 결정한 거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기본 가정이. 이거는 공급자들이 합리적인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이 이론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점. 이거 말고도 다른 가정도 있어요. 사실은 폐쇄 경제를 가정을 해요. 수출 수입이 없다는 거죠. 이게 원래 농산물 파동을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수출 수입이 가능하다면은 모자라면 수입하면 되고 남게 되면은 수출하면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폐쇄 경제를 가정하고 그리고 저장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생산됐을 때 이걸 저장해 놨다가 흉작 들었을 때 꺼내 쓰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장이 안 된다고 해야 이런 거미집 모형이 나타나게 되고 그 거미집 모형에서 안정 조건에서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하는 것은 아까 했죠. 공급 곡선이 더 가파르면은 수렴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렴형 안으로 들어가죠.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면 발산형이 되죠.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수탄, 수공탄, 수탄이 더 크면 수렴형,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이렇게. 자, 여기 이제 거미집 모형에 대한 겁니다. 자, 요,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62쪽에. 부동산 경기 순환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란 주로 건축 경기를 말하며, 주로 건축 경기를 말하죠. 그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으로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서 지역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 틀렸죠? 지역에서 나타난 경기 변동 양상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경기는 상, 후, 하, 회, 국민이 순차로 순환하며, 자, 이 순차로 순환하며 할 때는요,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이 순환주기 국면과 달리 안정시장이 존재하고요. 별도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순환의 측정 지표로 건축량, 가격 변화, 거래량, 택지 분양 실적 등이 있다. 자, 건축량은 요거는 공급 지표라고 하죠. 공급 지표. 그 다음에 가격 변화는 보조 지표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요것은 수요 지표라 그래요. 수요 지표. 그래서 거래량 수요 지표와 건축량 공급 지표와 그 다음에 가격 변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지 분양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그 현상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은 아니므로 일반 경기의 확장 국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황 국면으로, 일반 경기의 수축 국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황 국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게 꼭 또 내수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국면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상승, 하락 이렇게 하든가, 또 팽창, 수축 이렇게 하든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의 경기 변동에는 순환적 변동뿐만이 아니라 추세 변동, 무작위 변동, 계절 변동 등의 변동이 있다. 맞죠? 1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에 이제 틀린 것을 찾는데, 이것도 경기 변동이란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부문이 호황을 보일 때 다른 부문이 불황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모두란 뜻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부문이 불황을 보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의 순환적 국면을 나눌 때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고려되는 시장으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이러한 안정시장의 국면을 갖는다. 이거 틀렸죠?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아니라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도심지 점포나 소규모 주택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부문에서도 경기 변동 현상이 관찰되며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 할 때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주로 일컫죠. 우리 이제 주된 관심이 이제 주거용 부동산 건축이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한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 실물 생산이 반드시 증가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을 보고 경기가 상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면은 이게 경기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원래 경제학에서요,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죠. 경제가 성장한다고 할 때에는 작년보다 뭔가가 생산량이 더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왜 이제 작년보다 더 좋아졌다, 형편이 좋아졌다 이런 거잖아요. 성장이라는 게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작년보다 우리가 소득이 더 늘어야 되고 늘어난 소득으로 뭔가를 더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려면 작년보다 덜 생산했는데 더 많이 소비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더 소비를 한다는 거는 더 먹고 살기 더 여유가 있어지고 한다는 얘기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건축도 마찬가지, 부동산에도 마찬가지. 작년보다 더 많이 지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손바뀜 하는 거예요. 손바뀜. 건축은 안 되는데 기존의 주택이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거래하면서 그냥 손바뀜 하면서 가격만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한다고요. 반드시 뭐가 더 많이 생산이 돼야 돼요. 주택이 더
생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생산된 게 재고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미분양 있으면 안 되고, 이게 팔려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앞에 지나갔죠?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1번에 3번 지문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4번 지문 주의를 하시고요. 2번에 4번.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경기 장기적 변동은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되거나 기존 지역이 재개발되었을 때 나타나는데 일반 경기의 장기적 변동보다 기간이 짧고 지역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요. 보통 순환 변동에서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주기가 더 길다라고 하는데 장기 변동에서는 일반 경기의 장기적 변동보다는 기간이 좀 짧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시장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 순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경기는 그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경기보다 그 정점이 높고 저점이 더 깊다. 맞죠? 이게 이제 진폭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규칙적이고 명백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이거는 사실 부동산 경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기는 다 그렇죠.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의 진퇴보다 시간적으로 뒤진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주택 공급에 시차가 있는 건축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확장과 수축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것도 진폭이 크다라는 것을 표현만 달리 했는 거예요. 다음에 5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 부문별, 특수부문별의 가중평균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자, 이렇게 가중평균치 성질을 지닐 때에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역순환이라기보다는 후순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66쪽에 있는 거는 자, 일단 5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번에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 관계를 설명하고 틀린 것은 1번에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반대로 순환되고 그렇죠? 역순환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경기와는 동시순환적인 관계에 있다. 그렇지 않죠. 얘는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얘하고도 역순환이고 얘하고도 역순환, 다 역순환이죠. 요놈은 요거하고도 역순환, 요거하고도 역순환.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1번인가요?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일정치 않은 경향이 있으며 일반 경기에 선행하기도 하며 때로는 후행하기도 한다. 딱히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띈다 할 때는 좀 후순환 성격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는 길고 진폭이 더 크다. 이건 뭐 앞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대체로 늦게 뒤따르는 시간차를 보인다.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타성 기간이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 순환 국면은 반드시 명백하고 일정치는 않지만 경기의 회복기에는 예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선행하는 경우도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왜 역대 정부들이, 역대 정부가 침체기에 무슨 대책을 많이 내놓던가요?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놓죠. 침체가 돼서 부동산 경기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우리 전체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여러 이제 분야가 있는데, 뭐 서비스 업종, 무슨 업종, 이렇게 할 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이 재화를 봤을 때 우리 집에 재산을 보더라도 그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생산, 유통, 소비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침체되어 있는 게 만약에 이게 부동산 분야가 크다 보니까 만약에 부동산을 이렇게 진작을 시키면은 경기를 끌어올리면 이제 건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건설 1차적으로 건설 노동자들 많이 고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재를 구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재 납품하는 회사들도 또 생산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거기 직원들도 고용해야 되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 납품하는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런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소득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벌었으면 쓸 거 아니에요. 그 쓰는 과정에서 소비재 생산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직원을 더 고용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선순환이라고 해요. 선순환. 네, 이렇게 시동을 걸 때 누가 시동을 거는 거예요? 부동산 쪽에서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이제 앞장서는 거죠. 그때는.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을 그렇게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또 그게 또 나중에 또 부작용으로 나오고 부작용으로 그런 이제 순환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5번이. 다음에 6번은 여러분 보시고요. 7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일반 경기에 비해 회복 국면은 긴데 비하여 후퇴 국면은 빠른 것이 특징이며 회복은 길고 후퇴는 빠르고 맞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하여 진폭이 크죠? 이 뒷부분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안정시장에서는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로 거래가 활발한가요?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로 거래가 활발한 것은 상향시장이에요. 상향시장. 안정시장은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상향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고 집가상승이 계속되며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돼야 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후퇴시장은 가격 상승이 둔화돼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보합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락합니다. 4번은 옳은 말이네요. 다음에 하향시장에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상한선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 4번. 다음에 8번의 안정시장도 한번 볼까요? 안정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안정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하락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이다. 가격이 가벼운 하락을 지속하면 말이 되겠어 이게? 그죠? 가벼운 상승을 지속해야 되죠.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안정시장은 순환 주기의 어느 국면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 가능하죠. 이게 뭐 따로 하회상의 따로 존재하는 거니까 어느 국면에서나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만 지니고 있는 특수한 시장이죠. 다른 경우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9번은 뭐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0번부터 11, 12번 이게 이제 거미집 모형인데 1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10번, 12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이제 이론이고 12번은 이제 모형 형태를 묻는 건데요. 10번에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의 거미집 모형은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의 주기적인 가격 등락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맞죠? 원래 이제 농산물, 축산물 파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었는데 부동산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에서는 금기 수요는 전기 가격에 의존하고 맞나요? 지금의 수요는 지금 가격에 의존하고 해야 되죠. 수요 공급이 지금 바뀌어 있죠. 2번이 틀렸네요. 수요 공급이 바뀌어 있어요. 다음에 거미집 모형은 폐쇄 경제를 전제로 하며 공급자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죠. 똑같은 이 잘못을 반복한다는 가정을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급자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하면 거미집 모형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거미집 모형의 적용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 상공업용 부동산이 더 가격 등락폭이 크다라는 얘기죠. 이 가격 등락폭이 더 큰 게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1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12번에 보시면은 자, 모형 형태를 묻는데 문제에서 뭐를 줬는가 하면은 수요곡선의 기울기를 줬죠. 수요곡선의 기울기를 줬으면은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꿔야죠. 자,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꾼 후에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A, B, C, A 시장, B 시장, C 시장. 자, A 시장에서는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여기는 0.4죠. 0.6. 여기는 0.5, 0.3. 여기는 0.6, 0.8. 자, 여기서 누가 더 커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죠. 이 소리는 수탄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탄이 더 크면 수렴형, 수탄수. 여기서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죠. 이 소리는 공탄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공탄발, 발산형. 자, 이것도 누가 더 커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죠. 수탄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수렴형 이렇게. 그렇죠? 간단해요. 그냥 뭐 절대값 써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하면 되고. 14번을 좀 볼까요? 14번. 기출문제 중에서는. 자, 13번을 보시면 경기 변동은 변동 요인에 따라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주택 건축 허가량을 통해 부동산 경기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다음 중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사례는, 자, 가격 거품으로 건축 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게 무슨 변동일까요? 이거는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 순환 변동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순환 변동과 경우에 따라는 불규칙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급격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로 건축 허가량이 증가했어요.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예요. 이건 뭐예요? 불규칙이죠. 그때 이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다음에 건축 허가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하여 후퇴기로 접어들었대요. 뭘까 이게? 정점, 후퇴기,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순환 변동에서 나오잖아요. 순환 변동. 다음에 4번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제 성장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추세 변동, 추세 변동, 장기 변동. 그다음에 매년 12월이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매년 12월. 매년 12월에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계절 변동이다 이 말이죠. 다음에 넘어가셔서 15번도 하나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시장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추세, 계절, 무작위 변동으로 나타나고요.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이게 틀렸죠? 말도 안 되죠? 우리 시험이 이런 것만 나오는 거라면 다 합격하겠죠. 근데 이런 게 한 반은 나와요. 반.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런 거 반 정도 나온다고. 언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이게 문제가요. 제가 제일 먼저 이 시험지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입수를 하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뭔가 하면은 1번에서부터 40번 중에 이거 한눈에 바로 답이 딱 보이는 거, 이거 쉽네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런 게 몇 문제인지를 봐요. 그런 게 그게 물론 이제 5번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1, 2, 3, 4번 지문은 어렵고 5번은 쉬워도 이런 지문이 말이에요. 3번 같은 지문이 5번에 가 있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쉽다라고 봐야 되죠. 물론 앞에 어려운 지문들이 있으면은 이제 세모하고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려운 지문은 이제 왜 이런 게 20문제가 나오는데도 합격이 안 되는가 하면은 이 어려운 지문을 읽으면서 한 방 얻어 터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읽으면 또 한 방 터지는 거예요. 한 방씩 터지다 보면은 이제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여기 가면은 이제 쉬운 것도 못 푸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한 번만 읽고 지나가라고 하는데 어려운 거를 두 번 읽으면 두 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는 것도 못 풀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작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작년에 평소에 80점 넘었어요, 모의고사가. 그 사람은 절대 떨어지는 사람 아니, 재수하는 분이었는데, 다 합격이라고 그러죠. 1차, 2차 거의 뭐, 80점 넘으니까, 특히 1차 민법 결혼이, 이제 80점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시험 치기 전에 늘 제가 주의를 드리거든요.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주의를 드려요.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못 푸는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모의고사 풀 때.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다 풀라 그래요. 이거 다 맞춰봐야 뭐 상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나오면은 그냥 패스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자기가 잘 못 푸는 거 없었으니까 실전에서도 다 풀고 넘어가려 그래요. 이러다 보면은 탁탁 걸리는 게 몇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당황을 하게 되거든. 당황을 하면은 알던 게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보는데 안 보여요. 그냥 글자만 읽고 있고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전혀 분간이 안 가요. 자, 이러니까 이제 당황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못 풀었어요. 근데 그나마도 문제지에 있는 대로만 옮겼으면 합격이었어요. 밀려 쓴 거예요. 당황을 하니까. 다 못 풀었는데다가 밀렸었는데 한 개 차이로 안 됐어요. 한 개 차이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2차는 평균 70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려요. 잘하는 분들이나 못하는 분들한테, 잘하는 분들 특히 어려운 거는 패스하고 넘어가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거. 그래야 정신이 몽롱해지지 않는다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터지는 거예요. 다음에 작년에 또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젊은 친구였어요. 젊은 친구인데 한 번도 50점이 넘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50점 넘은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늘 걱정이었어요. 이분이. 늘 결혼이 민법은 조금 더 나았는데 결혼 때문에 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뭘 좀 더 하면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 조금 더 하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시험 친 날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제가 20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20문제는 이런 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공부를 한 사람이면 이거 내 하는 걸 알아맞힐 수 있는 게 20문제는 나온다. 이게 40번에 있을 수도 있고 39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면 빨리 지나가고 뒤에 쉬운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풀어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생각이 안 났는데 풀다가 어려운 게 딱 걸리니까 이제 내가 말한 게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냥 모르는 건 패스했대요. 그래서 푸니까 21개를 풀었대요. 21개. 그래서 19개는 일렬로 차렷해서 찍었대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찍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와서 채점을 했더니 21개를 다 맞추고. 왜 자신 있는 것만 했겠어요. 요 답인이 하는 것만 풀었으니까 21개를 다 맞추고 찍은 것 중에 4개가 맞췄대요. 4개. 확률이 비슷하잖아요. 5개 중에 1개 꼴이니까 20분에 4는 5분의 1이잖아요. 딱 4개에서 62.5 나온 거예요. 62.5. 한 번도 50점 못 넘었던 사람은 실전에서 65점 나왔어요. 그리고 민법은 그래도 조금은 낫다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21문제만 풀었으니까 시간은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여유있게 풀었지 민법은.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그 시험을 푸는 그 요령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가볍게 시험을 봐야 돼요. 너무 긴장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조금은 가볍게.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 되면 얘네는 또 하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좀 가볍게, 너무 긴장하면 안 돼요. 너무 긴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은 가볍게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은.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정말 지금 나왔잖아요. 몇 회이고 20회. 이런 게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20문제 나옵니다. 올려도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가장 어려웠을 때가 수문 문제 사실은. 가장 어려웠을 때가 수문 문제. 예, 작년 재작년은 23개 4개까지 갔어요. 예. 그런데 그런 시험을 떨어졌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런 시험이 보통 때 난이도였으면 아마 아까 50점이 못 넘었던 사람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두 개 차이 때문에. 꼭 한두 개가 당락을 결정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5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16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론은 시장론의 이제 이론 정리는 좀 이론 정리만 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시장론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 특성하는 게 이제 주로 많이 나와요. 부동산 시장 특성.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개념이라는 게 있죠. 개념에서 이제 구체적 시장이 있고 추상적 시장이 있죠. 요거는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는 어떤 시장을 전제로 해요? 추상적 시장을 전제로 하죠. 그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 시장 하는 게 있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 하는 게 있죠. 현실의 시장은 다 뭐예요? 현실의 시장은 다 불완전 경쟁이죠. 근데 이제 완전 경쟁을 가정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실의 시장을, 이 불완전한 시장을 그대로 놓고 설명하기에는 이게 현실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단순화. 그러니까 일종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형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이 모형은 이런 조건을 달성해야 돼요. 그 조건이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그 다음에 정보의 완전, 정보의 완전 정보예요. 이게 이제 불가능하죠, 사실은.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의 동질성이에요. 모든 상품이 똑같아야 돼요. 이것도 쉽지 않죠. 주택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진퇴가 자유로워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들락날락거리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 공급이 들락날락거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공급자도 마찬가지. 규모가 좀 커야 이게 뭐, 이 건설업체가 이게 자본금이 좀 있어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진퇴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가정하는 이유는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얘를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모형으로 실험을 하더라도 그걸 현실에 적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언급이. 그래서 그 정도의 중요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수요 공급을 그렸던 것도 다 뭐를 전제로 했던 건가 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했던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서 선 하나 그려놓고는 수요 증가예요. 수요자들이 들락날락 한 거죠. 또 공급자들이 들락날락 한 거예요. 자유자재로. 현실적으로 이게 쉽게 이렇게 바로바로 되냐고, 이게. 안 되지만, 공급이 증가하면은 결국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은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뭐 이걸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모형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런 내용들 있죠. 자, 여기서는 과장국수 비비자 그랬죠. 과는 뭐고요?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많아요. 다른 재화에 비해서 법적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게 되는 원인인데요. 수급하면은 수요와 공급이죠. 수급 조절이 잘 안 돼요.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다음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죠. 매매 기간이 길면은 환금성이 떨어지죠.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지성, 부분 시장이 만들어지죠. 지역별로 시장이 세분화되고,
부분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BBB 요거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은 비표준화성, 거래는 비공개성, 시장은 비조직성, 이런 것들은 주로 개별성과 관련된다 그랬고요.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죠.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얘가 고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기능하죠. 이거는 이제 자고가 정량했죠. 언제까지 계속 자고 갈 건가? 시험 칠 때까지는 그래야 돼. 자원 배분 기능, 가격 창조 기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을 시장이 배분한다 그랬죠. 이런 부동산 자원, 공간, 이것도 자원이고, 토지, 이런 자원이 어디에서 배분된다? 시장에서 배분된다. 시장에서 결국 수요 공급자들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원은 그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는 거예요.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요 공간이라는 자원은 요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더 많이 지불하려는 쪽에 이게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몸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를 조금 더 높게 쳐주는 쪽으로 제가 먼저 가겠죠. 제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 그럼 그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은 어떻게 해서 높게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원을 높게 쳐준다는 것은 그 자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상품을 만들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정된 자원은 가능한 한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이에요? 가능한 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을 만드는 데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 맡겨놔도 자연스럽게 그게 자원이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한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 유형이 결정되는 것은 다 이런 과정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학원가가 형성된다, 유흥가가 형성된다. 그게 가장 수익이 높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 이거는 이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걸 말해요. 매수인이 제안하는 그 상한 가격하고 매도인이 제안하는 하한 가격의 어떤 접점이 형성이 돼야 돼요. 매수인은 가능한 한 적게 지불하려고 하겠죠. 그 제한하는 상한이 좀 낮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보다는 높아야 되는가 하면은 매도인이 제한하는 하한 가격보다는 높아야 이게 협상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협상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어떤 접점에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격은 다른 누군가에게 정보가 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가격은 사라지고 새로운 가격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가격이 창조되고 파괴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가격 정보. 그 과정에서 양과 질을 교환하는,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거는 교환하는 기능이죠. 부동산과 부동산, 부동산과 현금 이런 것들이 교환하는 기능입니다. 이 정도가 일단은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죠.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얘기하죠. 그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시장의 효율성, 그래서 여기서는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일단 뜻을 알아야죠. 뜻. 약성 효율적 시장이 뭐예요? 그러면은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하면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고, 강성은 내부 정보까지, 미공표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 그래서 효율성의 정도가 가장 높죠. 이 강성이. 현실적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죠. 이 두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이다, 이런 표현들을 주의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 분석하는 거고, 기본적 분석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할당적 효율성이에요. 자, 여기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뭐를 이용하는 거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때 초과이윤의 크기와 정보 비용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럴 때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효율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효율성은 어느 누구도 개인이 초과이윤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시장이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할당적 효율성 해서 이렇게 하거나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할당적 효율성은 또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하게 자원 배분되는 것.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 수익률이 각각이 다를지라도 주식은 더 높고 부동산은 더 낮을지라도 그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을 더 벌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만큼을 덜 번다면 그거는 결코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뭐가 달성되는 거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다. 그래서 현실의 불안전 시장이라 할지라도 그 불안전 시장에서 얻는 초과이윤과 그런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불안전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적 효율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장론에서 정리한 겁니다. 좀 쉬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